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철원 영하 3도, 파주 영하 1도, 서울 2도, 대구 5도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한 추미애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절박함이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난다며 둘 다 물러나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라. 윤 총장에겐 사퇴 후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못 박으려는 민주당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연루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내라는 지시로 보이는데 윤 총장은 일방적 지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을 알자마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라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차 지시했습니다. 제보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서 수사검사나 보고계통에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란 겁니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윤 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인 윤가끔 변호사 관련 의혹도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든 윤 총장의 부실 수사 연루 의혹을 철저히 입증하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과 달리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강제 수사도 벌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고 지난달엔 검찰 지휘부에 쓴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과 협의 없이 법무부가 수사 사건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예. 어쨌든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예.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발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추 장관은 감찰 지시 외에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 작심 발언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에 추미애 장관은 추가 감찰로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추 장관과의 갈등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전했다는 메신저가 베일에 쌓이면서 문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4번이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줄곧 윤 총장을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해왔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여당 의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말한 메신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당시 민정수석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메신저를 보냈다면 가능할 직책의 인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현직 청와대 인사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윤 총장을 만났을 가능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른바 메신저로 불린 사람이 윤 총장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추 장관의 행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공감하면서 윤 총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면서 윤 총장이 말한 메신저 논란은 다음 주에 있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전보 발령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딴 로비 의혹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불출석에 김 전 회장 변호인조차 당황했습니다. 글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봤던 표현은 제 기억으로는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다음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각종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검찰 접대 의혹 등이 담긴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고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자 정치가 수사를 덮었다며 수사를 책임지는 남부지검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검장 사퇴 하루 만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정수 신임 지검장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정치적 파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관련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는데도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면서 비위 정도가 약해 감찰을 종결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직접 감찰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이번엔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던 조 전 장관은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두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구명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감찰만으로도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증언입니다. 특히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속한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전화로 사표만 받으라고 통보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혐의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자료가 확보된 건 아니었고 당사자가 불응해 더는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종합해서 조 전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그건 나중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냐.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살펴봤을 뿐이라며 구명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선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어려워 정무적인 판단을 건의했을 뿐이라며 조 전 장관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나섭니다.
민정수석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감찰 종료인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부당한 감찰 무마인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여 건이 나오면서 사망 사례가 누적 4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쯤. 하루 전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골반 계통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며칠 전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애초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닷새 전 백신을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남에서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뒤 사망한 사례가 이틀 새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똑같은 접종약으로 같이 접종하신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4명이 접종을 받았으면 다 문제가 없게 확인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순천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독감 예방 접종 뒤 숨지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이릅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전국에서 사망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망 사례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 신고 사례 26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백신 접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사례는 36명 가운데 26명으로 여기에는 중증으로 신고됐다가 이후 사망한 사람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사협회에 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접종 보류를 권고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봉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잇따르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에도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인플루엔자 자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방역수장의 발언과 달리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다른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관내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청 측은 접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접종 자체를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접종이 저희는 다 안 돼요. 일반 성인 맞는 것도 품절이고요. 어르신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구청 권고로 인해서 중단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경북 포항시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독감 예방접종을 유보하기로 했고 대전에서는 의료기관 60여 곳이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접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방역당국과 보건소, 의료단체 사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밤 도심 곳곳에 있는 유흥가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인 지금 홍대 입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홍대거리는 금요일 밤인 이른바 불금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어둑해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젊은 층인데 이 밖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거리를 한번 둘러보니 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가게들이 많았지만 일부 포차나 또 클럽은 가득 찼고 또 대기줄이 늘어선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등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처럼 유흥가에는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155명이 나와 이 세 자릿수를 이틀 동안 유지했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명, 경기 98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121명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헬로윈데이를 새로운 감염 확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헬로윈데이란 미국에서 교회 성인을 기념하는 만성절을 하루 앞둔 10월 31일 유령 등 다양한 문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 있는 클럽에서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이태원에는 매년 헬로윈데이가 있는 주말에 많게는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는데요. 서울 용산구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클럽을 중심으로 무려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절반 이상이 클럽 방문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틈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면서 이번 헬로윈데이를 전후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5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면회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일단 외부에서 감염된 직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삽시간에 환자와 또 다른 직원으로 확산할 수 있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전체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차례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4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건물 전체가 통제된 겁니다. 같은 건물에 운영 중인 요양원만 모두 7곳. 앞서 지난 8월에도 이 건물의 다른 요양원 2곳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명가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격리된 건물에는 요양원뿐 아니라 찜질방과 어린이 수영장, 음식점 등도 입주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약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된 행복회 요양원 포함해서 약 한 200명 내외. 지난 20일 가족 사이 전파로 시작된 안양 어르신 세상 주간보호센터와 군포 남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사흘 만에 30명을 넘겼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은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엿새 만에 확진자가 124명이나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돌보는 요양시설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간의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쉽지 않은 게 무더기 감염의 원인입니다. 또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져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것도 방역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아 집단 감염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 확산의 고리를 끊을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산강에 맞추기라도 한 듯 일부 산간 지역에 은색 서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정예윤 기자입니다. 덕유산 정상이 하루 만에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무르익던 단풍에도 나뭇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던 나무에도 은빛 서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에 맞추기라도 하듯 펼쳐진 상고대의 장관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닥친 주요 산마다 예년보다 일찍 상고대가 선을 보였습니다. 2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 남하로 덕유산과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영하권에 머문 데다가
바람도 초속 2, 3m로 불어 설이나 얼음이 얼었고 특히 정상 부근에서는 상고대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철원 영하 3도, 파주 영하 1도, 서울 2도, 대구 5도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고 이후 일주일 정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점점 크게 날 것으로 보여 독감과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 국감 작심 발언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인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도 지적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원 장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좀 말을 아껴온 윤석열 총장, 어제 국감장에서 밝힌 발언들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먼저 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탄압은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여러 지금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국감 보면서요.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벽을 느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절대 성역이고 무오류의 신하인과 검찰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탄핵 정국의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거는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또 불법이라고 또 총장이 맞섭니다. 그러면 조국으로도 안 되고 추미애로도 안 되고 180석 의석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검찰은 무오류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벽 같은 거를 느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보냈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행동과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은 개혁된 검찰이고 무오류의 검찰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은, 정말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예, 검찰 개혁은 너무나 머나먼 일이다. 그리고 벽 같은 걸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듣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그게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변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둘째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단어 선택 등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정치를 염두에 둔 말인가? 확실히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정치를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 나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거나 저는 청장의 소임을 끝까지 그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즉답을 피했잖아요. 예. 이거는요, 결국에는 나는 정치하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냐라면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총장으로는 윤석열 카드, 그 다음에 장관으로는 조국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부터 어그러졌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추미애 카드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의 한 길만 걸었느냐라고 본다면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선택적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고요. 그리고 반박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안 그랬지 않냐? 이러면서 옛날에는 자기를 비호했던 여건이 왜 이제는 비판하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뭐 봉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정치를 갖다가 암시하고, 그러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온리 딱 그 정해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선택적 답변을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향후에 정치에 꿈이 있다는 듯한 암시를 주고 이러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역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총장과 여권의 갈등,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다시 폭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검찰 장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라고 저는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을 검찰총장이 부정했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옳습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판단의 오류를 시정해야 되는 것들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몰랐다. 통제하라고 했죠. 당연히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했지 저렇게 자의적으로 통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인 통제는요, 법률에 근거를 해야지 감정과 고집으로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어제 태도는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잘 버티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반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총장은 뭘 했느냐? 자,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부패한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그럼 도대체 그런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자신 가족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당시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사건들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의 선택적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해명도 없어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개혁과 통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조직의 장점을 갖다가 충성하는 건 좋지만 조직의 단점은 바꾸라고 앉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조직의 단점까지도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개혁 총장이 아닌 거죠. 예. 자,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두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못하도록 막은 일,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사람들 전부 내친 일, 권은유착 사건 때 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미 정권의 공을 세울 만큼 세웠습니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비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동안 이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 지금 특검 카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이 공수처법 개정,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인사위원회 구성의 2명의 추천인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가 아직 첫 발도 못 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 마지노선으로 이달 안으로 공수처법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 이런 마지노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게 된다면은 공수처를 갖다 사실상 무용지물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윤 총장과 여권의 이런 반발, 이런 대립, 이런 구조의 사이에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을 갖다가 넘어서서 특검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특검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검찰총장 못 믿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검찰 수사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답은 그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 장관의 말에 의해서도 이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좀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 110명 정도가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여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성하고 조사하고 하면 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달 보궐선거와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아무리 봐도 여권에 불리한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요. 여당이 저는 뭐 좀 넓은 의미에서 진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제기한 뭐 특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의 독립 그리고 검찰의 개혁에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특검과 공수처로 가야 된다. 여야가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지고 특검과 공수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권은 지금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추천위원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왔는데 예. 그 지도부에서는 2명의 대상자를 이미 좀 선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주말에 좀 여당과의 어떤 협의, 회담을 통해서 뭐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좀 전달을 하고 예. 26일 날까지 여당이 기한을 설정했잖아요. 그 전까지 추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번 주말에 좀 어떤 성과를 좀 낼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 총장은 물론이고 이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물러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위법 소지가 있죠. 수사 지휘를 하라고 그랬지 수사를 못하도록 배제시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8조에 어디 수사를 배제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배제하려면요.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무 정지가 돼서 당신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관여도 하지 마, 보고도 받지 마 이런 식의 징계가 있어야지 배제가 가능한 거지 검찰청법 8조를 갖고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라는 것은 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권 행사가요. 정치인의 장관의 행정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요연해진다. 이것은 추 장관이 너무 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역시 이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을 하고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통제, 검찰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공수처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수처 출범을 빨리 야권에서 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또는 그 권력과의 그런 뭐 부패고리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건 뭐 특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뭐 윤 총장은 청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논란은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논란이 뭐 별로 중요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조 전 장관 장관직도 아니고 사법 처리 절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중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 자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검찰총장인 이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갖다가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의혹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조국 사건을 대했는지 아니면 낙마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사후에라도 한번 뭐 판단을 받아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오늘 이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둘 다 물러나라.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은 결국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고 저분 참 정치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통치고 반박하고 태도가 좀 불량했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정치인답지 않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정치인들은 그래도 겸손하게 하고 웃으면서 하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리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뭐 토론회나 이렇게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큰 결격 사유라고 보여지고 예. 어느 특정한 진영에 몸 담았을 때는 그래도 파급력이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좀 약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측을 하나 좀 해보면 네.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 대선 후보 여론조사 넣으면은 아주 급등할 것 같습니다. 두 자리 예. 숫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 넘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지금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종종 언급이 되고 있고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야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정치권으로 온다면 좀 파급력이 대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경계를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참 야권으로서 지금 나간다면은 뭐 여당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야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지금 인재란에 시달리고 있는 야권으로서는 이 윤석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그런 후보군이 다 거의 씨가 마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카드라고 하는 게 과연 야권에게 얼마나 이제 그 소위 득실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야권의 소위 잠룡들에게는 네.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차기 대권 구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여야의 득셈이 이제 득실이 예.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일단 야권 잠룡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잠재죠. 예. 후보가 등장하는 거죠. 뭐 지금 야권의 뚜렷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 야권의 대권 주자로 등판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야권의 후보들 대략 보면은 2, 3%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만약 10% 이상 두 자리 숫자 나온다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두 자리 숫자를 받는다? 이것은요,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것은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에 뭐 지지율 과연 소장님 말대로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갈등으로 이제 윤 총장의 거취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제 공식 입장은 없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거든요. 예. 과연 그 메신저가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뭐 총선 이후에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임명했던 공기업 간부들도 임기를 다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가지고 중간에 나가라 마라 할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여권의 반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에서도 오래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총장에 대한 지지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왜 지명했느냐. 검찰개혁에 한 손을 좀 보태달라고 지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이 엇박자를 내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진짜로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아까 뭐 홍준표 의원 말처럼 장관과 총장의 영역사원만 남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임을 다하는 게 목적이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짧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네. 대통령과의 어떠한 의중 전달이라도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대통령과의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만큼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에 제가 좀 반박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나요?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자고 했었고 라임 수사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윤석열 총장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본인의 인사권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모습 등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검찰개혁을 법무부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한 거.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의 압박도 사실 계속됐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비위 의혹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지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번 그 수사지휘권 발동 때 총장이 대검이 소극적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사실 그 얘기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검이 소극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그 근거가 뭘까? 근데 이제 국감에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법무부에서 소극적 수사, 대검이 소극적 수사에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텐데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도대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것을 두고 싸고 갈등이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은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른 채로 둘 간의 싸움만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의혹이 있다면 윤 총장이 소극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어떤 근거나 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마찬가지로 윤 총장도 나 조사라고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야당 정치 라임 사건과 관련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것이 건이 안 돼서 소위 말해서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한 거고 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뭐 조금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자기는 또 조사하라고 했다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도 또는 대검도 조금 좀 뜬구름 잡기식의 어떤 그런 그 논평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검 감찰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고 또 임은정 그 부장검사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찰 대상이 될까요? 감찰을 하라고 지금 예. 감찰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대검 감찰부도 결국에는 총장의 산하에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요. 수사 중이거나 소추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반복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감찰 지시하는 건 좀 과잉 대응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수사가 라임의 수사가 예를 들어 산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도대체 국민은 검찰개혁하라고 180석이나 뽑아줬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아니 공수처도 못 만들게. 그다음에 수사지휘권도 불법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감찰하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럼 도대체 제가 그래서 아까 도대체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좀 알려다오라는 얘기가 나 하고 싶은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불법이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지 또 국감의 방향도 윤 총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줬으면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요. 저는 진짜로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의 내용은 사라지고 네가 이거 하지 않았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즉 영역 싸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여당도 또 야당도 정말로 본질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로 좀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빠진, 알맹이가 빠진 그런 국감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첨언할 말씀 있으십니까?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장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이킨.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Down the country by the time Not only that, it's sure that will be safe. Is that a guarantee? No, it's not a guarantee, but like a vacuu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시작으로 외국의 대선 개입, 또 북한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두 번째이자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두 대선 후보는 소속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채 토론 전쟁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입국 차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며 빠른 백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바이든 후보는 사망자가 전 세계 최대인 22만 명인데도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등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외국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곤란한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계좌와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사업 연루에 대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The guy who got in trouble in Ukraine was this guy trying to bribe the Ukrainian government to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me, which they would not do and did not do because it never, ever happened. The bank account you're referring to, which is everybody knows about it, it's listed. The bank account was in 2013. That's when it was. It was opened it was closed in 2015, I believe.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탓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일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부모와 격리된 불법 입국 아이들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입니다. 정상 간의 신뢰로 전쟁을 막았다는 거지만 바이든 후보는 히틀러와 손잡은 거나 다름없다며 냉소적입니다.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know, people don't understand.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leaders of other countries is a good thing. We have a lot of questions to get to. That's lik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누가 당선돼도 비핵화 협상은 순탄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후보도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사전에 철저한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텀업, 즉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진전, 즉 핵무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진전이 있을 때 이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집권해도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에 나선 클린턴 정부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바마 3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단해서 보진 않겠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할 채널을 잃게 돼 오히려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과하고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의 법적 위치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이 특수고용직 대책에 택배 노동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특고로 지금 생각을 하고 특고 대책에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가 좀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노동부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인 분류 작업에 대해선 표준 계약서 문제 해결을 통해 택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분류 작업을 무엇으로 봐야 되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지어야 될 것인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표준 계약서 문제를 저희들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이면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배송료 몫이 적은 원인도 분석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리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 8월 한 엄마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어린 딸을 두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던 평소 고인의 뜻을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남겨진 가족들을 손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결혼 14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 홍성숙 경사. 남편은 이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홍 경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남편과 19개월짜리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건 지난 8월. 거짓말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길어야 하루 7시간. 사고 당시 상태는 위중했고 이튿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어졌지만 남편은 평소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어떻게 기증을 할 건지 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남의 호흡이 돼주고 눈이 돼주고 그다음에 심장이 돼서 좀 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13년 동안 경찰로 재직하며 아이들과 여성 피해자에게 동네 언니로 편하고 듬직하게 다가갔던 고 홍성숙 경사. 일주일에 10번 넘게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등 고된 일을 마다치 않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제 동생은요.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가진 태명 희망이 앞에선 무장 해제되는 딸바보 엄마였습니다.
아직 엄마 소식을 모르는 희망이는 아빠 손을 붙잡고 해맑게 웃을 뿐입니다. 여기 엄마 거 있네, 엄마 거. 가족의 비보 앞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심을 내린 홍 경사와 가족에게 시민들이 남긴 응원과 애도의 댓글은 2주 만에 3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인의 그 뇌사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에게 생명을 전하셨잖아요. 이번에 홍석수 경사님의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나도 그러면 기증을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홍성숙 경사. 가족들은 홍 경사가 꼭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만 같다고, 멀리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다른 사람의 그 안에서 숨을 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참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마누라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아침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대관령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하루 만에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4도, 대관령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춘천 0도, 대전 3도, 광주 8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